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만음입니다.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과 법안 심사에 본격 돌입한 가운데 핵심 쟁점을 둘러싼 여야 간 대결이 치열합니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난항을 겪으면서 여야 간 이견이 팽팽한데요. 치열한 예산 입법 전쟁 속에 11월 국회 쟁점은 무엇인지 이 시간 집중 토론해 보겠습니다. 11월 국회의 예산 입법 심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여야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놓고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홍종학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5대 인사 기준에도 문제가 없는 인사였고 청문회를 통해 언론과 야당에 제기한 의혹에 성심성의껏 해명했습니다. 무엇보다 두 야당의 채택 거부는 하루속히 정부 구성이 마무리되길 바라는 민심에 역행한 것이어서 더욱 유감입니다. 정부 야당이 초대 내각의 마지막 퍼즐을 빨리 끼워 맞추겠다고 야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홍종학 후보자의 임명을 밀어붙이고 싶은 유혹을 빨리 떨쳐버리시길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첫 수장 후보가 현장 경험도 없고 모범도 보여주지 못하는 작금의 현실에 오랜 세월 가졌던 기대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느낌입니다. 국민은 더 이상 홍 후보자를 보며 마음 상하고 싶지 않습니다. 적폐청산을 둘러싼 갈등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군 댓글 의혹,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등 검찰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되는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를 겨냥해 정치 보복이라고 규정하면서 정치권은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전임 정권의 불법 선거 개입으로 출범한 박근혜 정권의 취약성이 바로 국정농단과 헌정윤리의 온상이었다면 이를 조장하고 주도했던 이명박 정권은 말 그대로 적폐의 원조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입니다. 청와대 정부 여당의 행태를 보니 마치 조선시대의 망나니 칼춤을 연상시키는 작태를 보이겠습니다. 검찰과 국정원이 이런 망나니 칼춤에 동원되는 기관이라면 이것은 정권의 충견에 불과하지. 적폐청산은 국가 대개혁의 일환으로서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적극 동의합니다. 다만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에 올인하면서 당면한 외교안보 현안과 경제 문제에 대해서 이걸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대비를 전혀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입니다. 여야 간 대치 국면 속 11월 국회의 쟁점 현안은 무엇인지 이번 주 토론 당당에서 집중 진단해 봅니다. 네, 오늘 토론을 위해서 나와주신 두 분 여야 의원 소개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정입니다. 네,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 나오셨습니다. 예, 최경환 의원입니다. 예,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재정 의원님 소속 상임위가 안전행정위원회입니다. 그리고 여가위를 겸임상임위로 하고 있습니다. 예. 최경환 의원님은? 저는 이제 국토교통위고요. 예. 운영위원회를 겸임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상임위 활동 지금 또 계속 여러 가지 예산 또 심사하느라고 복잡할 건데 최근 예. 활동 상임위를 중심으로 좀 소개해 주시죠. 예, 국감은 끝났지만 국감 마무리하느라고 또 바쁘기도 하고요. 또 예산 소위, 법안 소위 모두 들어가 있어서 양쪽 상임위 각 소위 활동으로도 여념이 없습니다. 모두 들어가면 역량이 뛰어나서 그런가요? 그런가요? 예. 예, 최경환 의원님은요? 저희 국토교통위원회는 다른 상임위와 달리 일찍이 예산안 심사를 끝내서 예결을 넘겼고요. 예. 운영위도 이제 국정감사 끝나고 예산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홀가분합니다. 지금 예산 예결을 지켜보고 예. 필요한 그 지역이나 또 당에서 필요한 예산 문제에 대해서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정기국회면은 가장 큰 쟁점은 역시 일단 전반기에 있는 국정감사가 되겠고 또 본격 예산국회가 되겠는데요. 그 와중에 또 법안들도 또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고요. 또 이번에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절차가 끝났는데
아직 뭐 이렇게 여야 간의 합의를 보지 못해가지고 팽팽한 상황입니다. 대체로 봤을 때는 지금 청와대 쪽은 임명하려는 좀 기류 같기도 합니다. 문재인 정부 17개 장관 중에서 마지막 이제 장관이고 더구나 중소벤처기업부는 문재인 정부에 신설된 유일한 부처죠. 예, 특별히 집중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영역이기도 한데요. 네. 지금 장기간 장관 공석 사태라서 뭐 이하 산하 기관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상태입니다. 왜 장기간 공석이 됐죠? 사실상 인선에 있어서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다시피 뭐 국민 눈높이에 흡족한 장관 후보자가 나서지 못한 것도 이유가 됐겠지만 무엇보다 이와 같이 홍종학 후보 같이 본인의 철학과 가치가 증명된 사람일수록 거센 반발에 부딪히기 쉽다는 것도 어려움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재정 의원께서 여러 가지 장점을 부각시켰는데 국민의당 적극 지원해 주시기 그래요. 예, 우리 홍정학 의원님, 후보자님, 저희 당에서도 몇 차례 토론이 있었습니다. 예. 이재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의 능력이나 전문성, 특히 그 이른바 우리 새 정부의 5대 인사비리 기준이 있잖아요. 예. 하나도 해당이 안 됩니다. 대단한 분이신데.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새 정부의 조각을 빨리 맞춰야 된다고 하는, 거기 협력해야 된다는 의견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징역 문제, 예. 쪼개기 격세징역 문제가 정당했는지 또 합법적이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 사이에 또 다른 문제제기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은 좀 청와대가 임명에 좀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공식적인 위법 사안은 없었고 하는데 비판하는 쪽에서는 국민정서법 위반이다. 또 홍종학 후보자가 과거에 현역 의원일 때 했던 인사청문회에서 했던 질문을 본인한테 적용시키면 과연 통과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도 던지거든요. 예, 본인이 이제 후보자로 지목되던 후보자로 되던 때부터 야당에서 공세를 시작하셨는데요. 사실상 당일 청문회에서는 오전 정책 검증에 이어서 예. 오전엔 검증 청문회였어요. 근데 오후에는 정책 청문회로 돌아섰다라는 언론발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급기야 저녁 무렵에 자유한국당의 원내 대표진이 당의 위원들을 만나고 난 뒤에 벼랑간 태도가 바뀌십니다. 그러니까 정책 청문회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검증이 필요했던 영역에 대한 여러 의혹들이 청문회 과정에서 해소됐다는 것인데요. 이후에 독자적인 청문위원회 위원들의 판단을 뒤로 하고 어떤 정치적 공세로 돌아섰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특히 아까 국민정서법을 말씀하셨는데 그것 역시도 만든 프레임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홍종학 후보자의 가치관이나 철학이나 주장은 지금도 그때도 변함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본인의 주장과 배치되는 방식으로 본인이 부의 대물림 증여에 있어서 편법 증여를 한 것도 아닙니다. 예. 쪼개기 증여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상 분할 증여라는 말이 적합하고요. 국세청에서도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비난을 가하고 있는 홍종학 후보자의 태도 변화라고 주장하면서 비난을 가하고 있는 면면들이 뭐냐면요. 그 홍종학 후보자가 주장하는 족족의 법률적 대안과 정책들을 모두 반대했던 자유한국당입니다. 예, 이제 와서 그 논리로 반대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국민 정서에 예, 반하지 않는 생각입니다. 이재정 의원님 말씀 참 잘 들었는데요. 국민 정서가 있습니다. 그 딸하고 어머니가 대체관계 이렇게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리고 이런 것들, 그리고 문제는 홍종학 후보자가 평소에 그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것과 가장 좀 표리부동하다, 언행이 불일치하다, 내로남불이다 하는 내용은 자세히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국민들 정서에 많은 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이 청문회라는 것이 꼭 그분의 정책적인 능력만이 아니라 전문성만 아니라 어떻게 살아왔는지 국무위원으로서의 어떤 그 인격과 품격을 본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당연히 판단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또 중요한 것은 저희 의원총회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미성년자에게 상속을 할 때 격세징계를 할 때 수익이 없는 것을 문제를 더 삼지 않기 위해서 현금증여를 할 경우에 1회에 세금 현금증여를 할 경우 1회에 한해서
징역세를 물리지 않는 그 방법이 있는데 그걸 피해갔다. 이런 중요한 지적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많은 의원들이 동의를 했는데 이것을 세법을 아는 사람들이 모두 아는 상식인데 홍종학 의원이 그걸 몰랐을 리도 없고 여기에 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는데 좀 그 일반 국민들 시각이 보기에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리뭉술하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것이 홍종학 후보자가 부를 대물림하기 위해서 자신의 결정에 기반해서 딸에게 상속을 한 게 아닙니다. 증여를 한 게 아닙니다. 그 장모의 결정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분할 증여라는 방식으로 부가 한 사람에게 다 물려지는 것 자체를 경계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지금 국민 정서에 반하는 사례로 부모 자식 간의 증여 무분을 얘기했는데요. 통상 그 정도의 중산층에서 어떨까요? 부모가 그냥 세금과 상관없이 증여하는 방식으로 증여세를 납부했을 겁니다. 오히려 엄밀하게 법률적 하자 없이 별개의 인격죄로 취급하고자 노력한 것이 돋보이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해당해서 문제 제기를 하시는 모든 내용들이 당일 검증 청문회라고 불려질 수 있는 오전과 오후 청문회에서 모두 해소가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련된 자료와 모든 내용들을 직접 열람하는 방식으로 해서 의혹은 해소됐다라고 자평하기도 했던 것이 당일 오후의 청문회 상황이었습니다. 청문회 내용을 자세히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두리뭉실하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 방법이 세금을 증여세를 내고 해결할 방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쪼개기 증여와 격세 증여로 해서 왜 그걸 회피해 갔느냐. 예. 본인이 알고 있었을 거라는 판단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부적격 의견을 표명하더라도 국민의당에서는 다른 당들이 합의를 한다면은 청문 보고서는 채택하는 방향으로 당에서는 결정을 했었죠. 그렇습니다. 국회 운영을 위해서 모든 당이 와서 참여한 상태에서 적격이든 부적격이든 또 변기하든 그렇게 하자는 게 저희들이. 그럼 최종적으로는 왜 안 됐죠? 결국 한국당이 들어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청문회 그 적격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재정 의원 이제 그 예산 심사 있고 또 다른 법안들 과정하고 있는데 일단은 국감에 또 마무리 지금 작업하신다 했었는데 예. 국감 관련 하나만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청와대 쪽 국정감사 운영위 관련해가지고 네. 조국 민정수석 불참 얘기가 나왔을 때 역대 민정수석도 거의 불참했었다. 물론 과거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네. 그거를 근거로 들었는데 반대 해석도 가능하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이번에 그 네. 얘기 하나는 짚고 넘어가야겠어요. 민정수석의 출석과 관련해서 몇몇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작년에 제가 운영위원회에서 이야기했던 우병우 수석 출석을 요청하는 그런 자료함을 많이 쓰셨던 것 같은데요. 저는 못 봤는데. 당시에 예. 우병우 수석은 의혹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당사자입니다. 예. 그렇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국정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비서실장으로 가름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굳이 민정수석을 집요하게 주장해야 될 필요성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정치 공세라는 것이고요. 민정수석이 출석하느냐 안 하느냐의 원론적인 싸움을 할 수 있는 어떤 사안이 아니었다는 점에 주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같은 운영위원으로서 토론을 많이 하고 조국 수석의 출석을 요청을 하게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병우 수석처럼 국정농단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새 정부에 들어와서 무려 7명이나 인사검증이 낙마했는데 검증의 당사자가 조국 수석이에요. 왜 당당하게 못 나오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그동안 이렇게 보여줬던 모습에서 오히려 과거에 나쁜 관행 뒤에 숨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 좀 잘못된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인사 관련해서 이번에 국감 과정에서 청와대 문제 제기가 좀 지적이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7명의 인사 검증, 이제 추천과 검증 과정이 있는데 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국정에 큰 혼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좀 당당히 나와서 그 검증이 어떤 기준으로 되고 있는지 어떤 절차를 밟고 있는지 또 2라운드가 시작됩니다. 공기업 인사가 시작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또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차근차근 물으려고 했는데 당사자들이 많이 없어서 좀 많은 진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권 초기에 원활한 인사를 통해서 조각이 일거에 대해서 바로 국정을 시작했더라면 가장 좋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는 저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만 감안해 주십사 요청드리는 바는 사실상 인수위 없이 시작된 탄핵 사태 위에 급하게 치러진 선거 이후에 적절하게 대응할 시간이 충분치 못했다는 점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문제 제기를 하던 여러 가지 내용들과 관련해서 전적으로 동의해서만이 아니라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가운데 협치의 측면 그리고 국민의 정서 측면을 충분히 존중해서 스스로 물리는 경우도 많았다는 측면을 조금 거들고 싶습니다. 네, 청와대 인사 추천 과정 얘기를 했었는데 홍종학 후보자 관련해 가지고 과거에 본인도 청문위원 한 적도 있었는데 그 점에 비춰봤을 때 이번엔 자료 제출이 너무 미흡한 거 아니냐라는 게 자유한국당의 주장이었는데 막판에 그래가지고 퇴장까지 해버렸습니다. 자료 제출할 만큼 했다고 보세요? 예, 그 부분 역시도 문제 제기를 했던 자유한국당이 모두 납득하는 수준에서 정리가 됐던 내용입니다. 아하. 당시에 요청했던 근데 퇴장은 왜 했죠? 예, 그 자유한국당의 퇴장이 이루어진 시점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내 지도부가 각 청문위원회 독립성을 보장하지 않고 물론 뭐 당 차원에서의 전략이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느닷없이 청문위원들이 청문한 그간의 과정을 무시한 채 다른 전략이 개입이 된 것이죠. 사실상 문제됐던 자료 같은 경우는 당일 열람을 정부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일반적인 사생활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사실상 열람의 방식으로 해도 충분한데 구태여 모든 것을 드러낼 필요가 있냐는 것이 입장이기도 했었습니다. 네, 국민의당은 대체로 어떻게 평가를 했습니까? 자료 제출이라든가 다른 분야에 대해서. 저는 그 청문회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요. 너무 국회에서 사소한 걸로 너무 싸워요. 특히 두 당들이. 예. 좀 두 당들이요. 예. 한 당은 여기 있고요. 한 당이 한국당 두 분들이 너무 싸워가지고 예. 그래서 좀 순조로운 청문 절차가 잘 되지 않는 건 좀 아쉬워요. 그런 점에서 좀 개선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간에 최종적으로는 자유한국당이 협조를 안 했던 다른 쪽 원인이 있던 간에 청문 보고서를 채택을 못한 채 이제 가는 상황인데 그러면 선택은 최종적으로 이제 임명 여부는 청와대 쪽의 선택이 좀 달려 있는 상황입니다. 이후에 그렇다면은 그 이후에 이어지는 이번 정기국회 일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 더 큰 변수는 어쩌면 자유한국당 쪽에서 이번 적폐청산 과정에 대해 정치 보복이라고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정부 차원뿐만이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그 전전 정부였던 이명박 전 대통령 진영이 상당히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명박 대통령 이제 돌아왔습니다만은 출국하면서 계속해서 이런저런 얘기했었고요. 개혁인가라고 봤더니 감정풀이라든가 정치보복이 아닌가라고 했는데 그쪽으로 좀 판정하는 것 같은데 그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명색이 전직 대통령이시고 하니까 그 발언에서 어떤 답변을 해야 되는 정도의 무게감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 말에 대해서 답변을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을 만큼 후한무치한 발언이었습니다.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범죄가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덮을 권한을 가진 사람이 대한민국에 누가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덮자고 넘어간다면 그건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탄핵 사유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정치보복으로 몰아가고 있는 지금 MB와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을 모를 바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으로서는 솔직하게 과거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국민께 사죄할 것이었다면 진작에 했겠지요. 예. 그렇지 못한 세력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와서는 결백을 주장하면서 정치보복을 운운할 수밖에 다른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걸 현재 주도하고 있는 정부가 만약 이걸 덮은다면은 이번 정부의 대통령이 오히려 탄핵감이다라고까지 강하게 얘기하시네요. 네, 맞습니다. 아무리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법 앞에는 똑같다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 정부가 이번에 단호하고 철저한 지위 고하를 막론한 이런 엄격한 법적 잣대를 들이대야 된다는 데는 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명박 대통령 측이 하나의 거대한 스케줄에 따라 움직이는 것 같아요. 아하. 지금 이게 지금 적폐청산 국면에 맞서서 물론 자기 권력 보호 측면도 있지만 한국당과의 관련해서 큰 보수 대단계랄까 대통합을 이끌어 나가는 하나 흐름으로 계기로 포착해서 움직이고 예. 있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이 만만치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뭐 일부 얘기는 현재 한국당 밖에 있는 과거에 이른바 친이계 일부를 합류해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당에서는 안철수 대표가 독일 갔을 때 상당히 그 복수하려고 정권 잡았나 이런 얘기까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해석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을 추가로 하긴 했었는데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혹시 안철수 대표 뭐 발언을 제가 뭐 여기 해석을 꼭 해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당 소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제 의원님. 안철수 대표의 생각은 이제 이 정치 적폐청산에서 이명박 정권 역시 적폐의 뿌리고 원조고 이런 점에 철저히 해야 된다는 입장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장기간의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진행되는 것으로 하나의 정치 기술로 변형되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를 한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예. 제 개인적 경험을 거들어서 이제 국민이 납득하실 수 있는 어떤 상황을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국가기록원에 가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고 왔습니다. 사실상 제가 보고 온 자료들의 100분의 1 정도 수준만 국민께 공개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자료들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의 것들만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아, 그럼 봤을 때 그 보통 자료들은 메모해 오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메모에 메모에서. 왔던 겁니다. 사진 촬영도 안 되고요. 복사도 예. 안 되는 내용들이었는데 저의 개인적 이재정 정치인의 개인적 고민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제가 보고 온 이상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정말 많고, 물론 이제 검찰은 수사를 통해서 관련 자료를 확보했을 것이라고 생각은 되지만 과연 국민에게 설명드린 절차를 생략해도 되는가? 그게 바로 지금 현재 정치보복 프레임 때문에 저도 저 스스로 가지고 있는 어떤 자기 검열의 순간인 것 같습니다. 예. 국민은 모든 것을 알아야 될 그러니까 권리가 있는데, 정치인 제가 그런 정치적인 공법을 이유로 해서 이것들을 다 짜고 결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너무나 고민이 될 정도로 많은 내용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워낙 이례적인 역사적 현상을 저희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대통령의 권한을 이 정도로까지 남용했을 거라고는 과거 민주주의가 완성된 우리나라 국가에선 상상을 못했었기 때문에 네. 지금 목도하고 있는 여러 가지들이 단기간에, 그리고 또 한두 개의 사건을 종결시키는 방식으로 해소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이 사건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보수 정권 10년, 9년,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탄핵이 됐는데 그 원조 뿌리는 이명박 정권 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제 하나하나씩 드러나는, 우리 이재정 의원님도 보시고 오셨다는 국정원, 또 군기무사의 댓글 정치 개입 의혹이나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민주주의 근본을 뿌리내리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점에서 이것은 철저히 가려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뭐 수행 과정에서 아쉬움은 없습니까? 방법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서? 어떤 문제를 말씀하시나요? 적폐청산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저는 이 작업은 이 집권 초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 유혹들이 있을 겁니다. 청와대나 대통령을 여권 입장에서 이것을 정치 집권 초기에 동력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좀 비춰진다, 이렇게 보는데, 그게 과도할 경우 저는 그게 상당히 역풍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예. 저는 아주 철저하게 조사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신속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신속하게. 이게 너무 길어지고, 특히 내년 지방선거 관련해서 이 프레임을 해서 어떻게 정치 이득을 보겠다, 여권이 이렇게 하는 경우 역풍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제도를 뜯어고치는, 관행을 뜯어고치는 겁니다. 예. 국정원이 그렇게 하고 또 군 기무사가 가면 그렇게 못하도록 법과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대안들을 신속하게 제기해서 이것을 새로운 우리 그 발전된 민주주의 틀로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동시에 병행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뭐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또 군사이버 사령부 댓글 공작 관련해 가지고 김관진 전 장관이 이제 구속이 된 상황이고요. 또 이명박 정부 시절에 과거에 원세훈 원장이어서 이번에 박근혜 정부 시기에 있었던 세 사람의 국정원장 모두가 지금 구속 대상이 지금 이제 돼 있는 상황인데, 이 과정에서 국정원에 파견됐던 변호사들, 또 근무했던 사람이 있더라 자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사 과정 속에서 피의사실 공표라든가 혹시 망신주기식 방식 아니냐 지적되고 있기도 하고요. 또 하나가 지적되고 있는 것이
당시에 댓글 수사를 했던 것, 주도했던 게 팀장이 바로 현재 서울지검장인 윤석열 지검장인데 당사자였던 검사가 그 방해를 또 조사한다는 것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서로 좀 뭔가 피해주는 게 맞지 않는 이런 지적과 더불어서 교체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어떻습니까? 예, 산을 호도하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호도하면 안 된다. 예, 윤석열 검사 같은 경우는요. 사적인 어떤 범죄에서 본인이 피해자였던 게 아니에요. 공적 직무를 행하는 데 있어서 방해를 받고 배제당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자라는 이유로 해서 기피해야 되는 어떤 이유로 거들고 있는 것은 정치 공세에 지나지 그런데 않고요. 같은 당 소속인 금태섭 의원도 좀 다른 생각해봐야 견해입니다. 되는 거 아니냐라고 예, 얘기하는 것 같던데. 그것은 아마 자유한국당이나 다른 야당의 지적들 때문에 네. 경청해 보겠다라는 취지인 것이지 그것은 저는 정교한 판단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 지금 현재 검찰 수사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검찰 내부발로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헛웃음이 지어집니다. 네. 그간 검찰의 무리한 수사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달리했던 여러 사례에서 검찰은 한 번도 반성하는 의미의 코멘트를 한 적이 없습니다. 스스로 어떤 변명조차 하는 것을 꺼려 있었습니다. 그 문제, 시스템적인 문제에 대해서 짚어보고자 하는 것이라면 모르되 유독 이번에 그 정모 변호사의 죽음에 대해서는 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 출신의 관련 당사자의 죽음에 있어서 물론 유감스럽고 너무 안타까운 일이고 애도를 합니다마는 그때에 있어서야 일성이 나왔습니다. 검찰의 의도가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네. 뭐 이 문제는 저는 원칙적인 말씀밖에 드릴 게 없네요. 법과 원칙에 따라서 또 수사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잘 되기를 바라고요. 다만 이제 아무리 피의자를 하더라도 인권이 최대한 존중되는 그런 수사가 있을 때 이런 불행한 일이 없도록 충실한 수사를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네. 김관진 장관의 이번에 구속과 더불어서 이명박 당시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턱 밑에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이명박 전 대통령 그래도 어쨌든 간에 대통령인데 소환이라면 굉장히 중요한 국면인데 소환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어떻습니까?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예. 검찰 수사는 불가피할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아까 이재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사실들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잘못된 것은 사과를 하고 또 조사를 받도록 응해야 되는데 이걸 정치적으로 이렇게 어떤 대국민들 전두환 대통령 수사할 때 골목 성명 보는 것 같아요. 네. 지금 하는 행태들이 이런 것들이 특히 한국당이나 이런 정치 세력과 연동돼 가지고 이렇게 움직인다면 검찰 조사는 불가피하고 점점 자기 매를 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매를 벌고 있다. 아까 이재정 의원께서 공항 성명, 골목 성명 뭐 관련 얘기했으니까는요. 이 주제는 뭐 넘어갈까 합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넘어가고요. 어쨌든 간에 정기국회 가장 핵심이 예산국회인데 예산 관련해서는 보니까 특히 여당하고 야당 입장들 보수 야당뿐만이 아니라 국민의당과도 상당히 좀 각이 서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국회 지금 제출된 국회가 429조든가요? 내년 예산안이 여러 가지가 지금 뭐 상당히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여당으로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무엇보다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공무원 증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뭐 예산 대비해서 공무원 증원에 이 정도의 비용을 투입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야당의 반발에 부딪히고 있는데요. 거듭 대선 당시에 문재인 후보께서도 강조하셨지만 이 부분만큼 비용의 문제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서비스, 국민에 대한 공공 서비스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 논리에 의한 합리적 설계에 의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베이비 부머 세대가 대거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퇴직하고 그들의 자손들은 대량 실업 사태가 예고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국민 GDP, GNP 성장과 비추어 본다면은 사실상 공무원 증원 규모를 넓혀가는 과정에서 장기 설계에 있어서도 문제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소방관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데요. 소방 서비스 같은 경우는 지금 법정 정원도 못 채우고 있습니다. 2만여 명 가까이 부족한 상태인데요. 그 때문에 다른 예산이 부족해서 본인들이 장구를 사서 쓴다는 얘기를 듣고 국민이 정말
허탈해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세월호 이후로 안전 문제가 대두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인력조차도 지금 느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국민을 관점에 놓고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처음에 지적하셨던 지금 예산 관련해 가지고 공공부문 특히 공무원 증원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국민의당에서 그동안에 비판적인 지적을 해왔어요. 우선순위라든가 효용성에 있어가지고. 네, 저희들은 이건 좀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인데요. 왜냐하면 한번 이제 공무원 충원이 되면은 연금까지 주면서 평생을 책임져야 되는 재정 부담이 엄청나게 큰 사안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 일반 정서도 너무 놀고 먹는 철밥통 공무원들이 너무 많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점에서 이제 올해 한 1만 5천여 명 하고 전국 이제 전체적으로 한 17만 명을 한다는데 먼저 해야 될 게 정확한 재정 수요가 재정이 돈이 얼마나 들었는지 인건비, 그 관련 경비 한 명 채용하면 사무실도 마련해 줘야 되고 책상도 마련해 줘야 되고 다음에 연금까지 또 사회보험 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보통 들어가는 돈이 아닌데 그런 점에서 정확한 재정 추계를 바탕으로 해야 된다는 게 제 입장이고요. 현재는 그러면 예산은 내년도 1차년도만 지금 이제 구상이 돼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전혀 반대하는 거 아니면 필요한 건 늘려야 된다. 그렇지만 과다한 것을 줄이자는 겁니다. 특히 내근직은 더 이상 충원하면 안 되고 민생 현장 인력 중심으로 하자. 예. 이런 식이고 특히 예를 들면 소방서 있지 않습니까? 일정 기간에 한 100회 출동하는 데가 있고 한 10번만 출동하는 데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인력을 재배치하거나 효율화를 해서 바로 잡을 수 있는 곳은 없는가 이런 것을 검증을 하고 하자는 거고요. 특히 저는 중요시해야 될 것은 지방 재정 부담 능력. 예. 꼭 이번에 복지 정책이 많이 확대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지방에서 그 공무원들 채용해야 됩니다. 예. 그 경우에도 근데 또 재정 소요 능력이 없어가지고 하기 힘들어요. 예. 그런 점에서 그런 지방 재정을 어떻게 중앙에서 보존해 줄 것인가 하는 문제도 같이 생각하면서 증여 문제를 신중히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지방 재정으로 부담이 가는 부분 얘기하니까 이전에 박근혜 정부에서 누리과정 예산 지방 넘기면서 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지방재정 자립도에 대한 자기 계획안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문제 제기를 하신 부분 중에 제가 소방 문제만큼은 특히 제 상임위 소관이기도 하고요. 꼭 지적을 하고 싶은데. 행안이요? 예. 소방 인력 같은 경우를 증원하자는데 반대를 하시면서 국민의당 모 의원님은 출동하지 않고 있을 때는 시쳇말로 놀고 있다라는 유사한 표현을 쓰셨는데요. 소방 공무원의 그 위기 대응과 관련해서는 유휴 인력이 아닙니다. 그 대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긴급한 상황에 있어서 얼마나 잘 대처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분들은 그 순간 또 일하는 겁니다. 저는 하룻밤 소방서에서 자본 적이 있습니다. 출동 명령하는 마이크가 켜지는 소리. 사실은 안내에 불과한 멘트가 나올 때조차도 온 신경이 곤두섭니다. 그런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는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3교대를 법정화해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이 부족해서 2교대입니다. 저희가 공무원 증원과 관련해서는 장기 투자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년 1년에 추계를 어떻게 내고 있느냐라는 단발성인 회계를 요청하시면 안 됩니다. 예. 장기 설계를 통해서 국민적 수요 관점에서 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 공무원 중에 일부 철밥통들이 자신들 밥그릇만 신경 쓰고 있다는 일부의 정서를 부각시키는 방식으로 매도하면 안 되는 바로 우리 세대의 미래 세대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투자의 문제입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소방 공무원들이 대기 시간이 놀고 있다고 그런 내용 말씀드린 건 아닌 거요. 전체적으로 효율화와 재배치 문제들을 같이 검토해야 된다는 이야기고 그 장기 재정 수요 문제에 있어서 다 논란이 많은데요. 30년간 한 300조 이상이 들 거다. 뭐 이런 이야기 17만 명 고용할 경우에 여당에서는 과장됐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좀 정확히 과연 얼마만큼 돈이 들어가는지 그래서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 정도로 접근해 나가자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 지역 예산들의 상당 부분은 사실상 SOC 예산하고 관련이 돼 있는데요. 이번에 내년 예산에서도 올해보다 지금 20% 감액이 됐다 이렇게 보고가 나옵니다. 지난번에 추경에서도 그 일자리 관련해서 공무원 증원 관련 예산은 포함되어 있었는데 SOC는 많이 삭감됐다 이런 얘기인데 이 부분은 바로 좀 국토위가 많이 관련되어 있을 것 같은데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십니까? 국토위에서는 이게 상당히 너무 급격하다. 급격하다.
지금 4조 4천억이거든요. 20% 감액이면은. 그래서 한 17조 7천억 정도가 되는데 지금 도시 지역의 교통 혼잡 비용, 특히 OECD 여러 국가에 비해서 우리 국가 물류 비용이 너무 큽니다. 그리고 도시공원 인프라 문제나 또 특히 아파트를 비롯해서 모든 철도, 교량 이런 부분들이 노후화된 시설이 8, 90년대, 7, 80년대 이렇게 건설했던 것들이 노후화가 진행되는데 그런 점에서 SOC 수요는 크다. 이런 점에서 좀 이 급기강 감액은 특히 이 고용 분야, 일자리 한 6만에서 한 8만 정도 일자리를 줄일 거라는 분석이 있어요. 예. 이런 점에서 SOC 관련 지금 이거 사업이 일자리하고 4조 4천억 20%를 줄일 경우에 적게 잡는 경우는 6만, 또 많은 경우는 9만까지 일자리가 감소한다. 특히 그 서민 경제, 또 지역 중소기업의 타격이 크다.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그동안 개발이 발전이 더뎠던 곳, 호남이나 또 경북 이런 산간 지역 이런 부분에 대한 SOC가 중단되면서 지역 균형 발전 문제도 좀 타격을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좀 재조정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은 정부 내에서 좀 공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최 의원 지금 얘기 따르면 오히려 지역 균형 발전이라든가 일자리 관련이 오히려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방향에도 예. 어긋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같은데요. 아닙니다. 제가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SOC 예산안 같은 경우는 지난 정부 SOC 예산의 무능, 낭비를 교정하는 예산입니다. 제가 숫자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2016년도 본 예산에 편성된 SOC 예산은 20조 7천억 원에 달했는데요. 이 중에 2월된 금액, 그다음에 올해 쓰이지 못한 금액을 다 합하면요. 5조 가까운 금액입니다. 본 예산 대비 25% 되는 예산이나 당해 연도에 쓰이지 않거나 불용됐습니다. 이것은 삭감이 아니라 적절한 편성이라고 봐야 됩니다. 적절히 편성돼서 당해 규모가 보다 더 긴급하고 필요한 부분에 쓰여진다면 국민 경제에는 더 도움이 됩니다. 국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이 투여되려고 하는 다른 부분에는 지금 비용을 문제로 우리나라 수입이 그만큼 충분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예산 수요를 잡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그렇게 눈먼던이 되고 있는 25% 가까운 재원들을 그냥 흘려보내시는지 전 사실 납득할 수 없고요. 국민의당에서도 지역 홀대 논리를 일부 차용하신 것 같긴 한데 그거는 비단 네. 광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구에서는 대구대로 우리가 소외받았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국토 전체에 걸쳐서 불용되는 예산에 대한 적절한 조정 과정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은 오해가 없으셨으면 최 의원 좋겠습니다. 다른 말이 좀 많을 것 같은데요. 뭐 국토교통위에서 엄청난 토론이 계속 진행되는 문제인데요. 저는 SOC 예산은 점점 축소되는 경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하드웨어 시대에서 소프트웨어 시대로 우리 또 민생과 삶의 질을 개선하는 분야로 많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4, 5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건설에 투자를 했습니까? 그건 맞는데 사업 집행 과정에서 이제 이효력과 불용액이 있기 때문에 SOC 예산 축소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SOC 예산은 뭐 크게는 몇 조 단위, 적게는 몇 천억 단위로 되기 때문에 사업 진행 과정에서 새로운 요소들이 발견이 돼서 이율과 불행이 불가피하게 나오는 부분인데 통상적으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짜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율의 불행이 많기 때문에 예산 축소로 보기 힘들다 이런 주장은 저도 좀 납득하기 좀 힘듭니다. 네, 뭐 앞으로도 치열하게 또 국회에서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뭐 서로 토론과 논쟁이 있을 것 같으니까요. 이 정도 남기고요. 방송법 관련 얘기를 잠깐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MBC의 경우 일정하게 기존의 사장 문제는 해결이 됐는데 이후에 새로 정비된 체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뒷받침하는 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건데 오히려 방송법 관련해 가지고는 국민의당, 한국당, 바른정당, 야3당은 상당히 적극적인데 어떻습니까? 여당의 민주당 빨리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지금 통과를 주장하고 있는 당시 국민의당, 정의당 그리고 예. 또 민주당이 함께 제안했던 법안 같은 경우는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통과가 되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지난 걸렸습니까? 뭐 전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사실상 아하. 이제 법안 자체에 대한 심사조차도 거부를 했던 게 지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저희가 야당이었던 상황에서
가장 절충한 안을 냈었습니다. 일부 그 언론계에서조차도 이와 같은 방송 개정안이 통과되고 나면 야당, 여당 이쪽 저쪽 눈치 보는 그런 어정쩡한 사장을 만들어내는 것이다라는 비판마저도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야당인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자체안을 또 내놓고 있기도 하거든요. 사실상 병합 심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저도 관련한 전문가 축에 낍니다만은 법안 해석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복잡 미묘한 안을 내놨습니다. 그와 동시에 지금 KBS 고대영 사장은 자리 보존을 하면서 방송법 통과를 전제로 달고 있거든요. 예. 여러 가지 정치적 꼼수로 일관하면서 방송을 망쳐온 현재 공영방송의 사장이 지금 역시도 야당하고 정치적 술수를 통해서 난국을 타개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런 정치적인 시기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어떤 방식의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느냐는 복잡 미묘하게 엉켜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럴 바에야 우리 국민이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개정안을 마련해서 공영방송을 정상화시키는, 저희 여당도 욕심내지 않습니다. 욕심내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내어놓고 합리적 안을 도출하고자 하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시기의 문제보다는 그 내용이 어떤 방송법이냐가 문제다라는 예, 시점을 두고 시기와 있군요. 내용이 맞물려 있는 것이라는 그런데 거죠. 이게 뭐 또 시기가 시기를 너무 끌면은 또 그런 점이 있긴 한데 어떻습니까? 국민의당 어떻게 의견 모아지고 있습니까? 이제 권력이 청와대가 방송을 내려놓을 때가 됐다고 봅니다. 이게 정권 바뀔 때마다 KBS, MBC 가지고 싸우는 게 이게 한두 번이 아닌데 저는 정말 촛불 정부, 우리 문재인 정부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점에서 지금 그 국회 그 야당 때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때 합의한 법안 특별 다수제로 그 사장을 선출하는, 야당이 반대하면 선임이 안 되죠. 예. 그런 게 있지만 3분의 2 찬성을 하는 특별 다수제 법안을 한국당이 이제 찬성을 하니까 예. 통과시켜서 그렇게 순리대로 방송 그 운영 체제를 갖춰 나가는 게 올바르다고 보고, 지금 와서 또 다른 논란, 또 다른 법안을 상정하고 하면서 시간을 끌면은 문재인 정부도 역시 방송을 품에 안고 가려고 하는구나. 심지어 이제 한국당에서는 방송 장악을 계속 하는 국정 운영을 해나가려고 하는구나. 다를 바 없다 하는 비난을 받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확실하게 그 야당 때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여당 돼가지고 또 다른 이야기를 해버리시면 신뢰의 문제도 있고. 보다 정권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방송의 특별 공정성을 다수제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추가해야 됩니다. 편성위원회 좋습니다. 추가하고 그렇게 해서 추가하실 수 있죠. 적극적으로. 그거 관철하실 수 있습니까? 가운데서 양비양시 하지 마시고 정말 조직을 위해서 조직 구성원들이 통제할 수 있도록, 정말 기자와 PD, 현업에 계신 분들이 그 조직을 통제할 수 있도록, 구성원들에 의해서 합의되는 공정한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좀 완결된 법안에 국민의당이 협조만 해주신다면 다른 계산을 할 리가 없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정권 스스로 방송을 내 것으로 만들지 않겠다는 국민께 드리는 확언이고 약속입니다. 네, 이재정 의원님, 그 제도 기존의 그 구성에 있어서 7대6 정도로 너무 과도하게 여당의 유리한 구조를 바꾸자, 13명 바꾸자. 여기에다가 지금 특별 다수제 했던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하자와 편성 관련 무슨 얘기죠? 당시에 이 부분은 그 새누리당 시절이죠. 새누리당 시절에, 그다음에 저희도 통합민주당 시절인가요? 방송과 관련된 여러 가지 민주통합당이었을 때 사실상 협의체를 통해 가지고 방송의 공정성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고요. 비단 이 제도 하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그러니까 정권에 의해서 임명하는 과정 또는 사장을 공정하게 한다뿐만 아니라 방송 운영이 공정성을 띌 수 있도록 하는 여러 제도적 고민들을 같이 담자는 겁니다. 정권이 방송을 내 것으로 만들지 않겠다는 의지를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타이밍이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논의가 재개돼서 일단 그 방송법 개정을 하자는데 다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당은 양비양시 할 겁니다. 우리 제 입장들이 그렇고 좋은 방향으로, 합리적인 방향으로 선택해 나갈 것입니다. 예, 지금 양비양시 하셨는데 뭐 좋을 때는 뭐 양쪽 다 좋다고 해줄 수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잘못되면 양쪽 다 나쁘다고 할 수 있는 건데
아까 여러 가지 얘기가 서로의 주장은 있습니다만은요. 대부분의 사안들은 결국은 국회 내부에서의 다수의 지지를 받아야 됩니다. 대개 안들은 60%의 지지를 받아야겠고 예산이라든가 예산 부수 법안은 물론 일정이 정해져 있으니까 과반을 확보하면 좀 되겠습니다만 그런 게 있습니다. 이 점에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일차적인 책임으로 정부 정책을 관철시켜야 되는 여당에 있는데 이른바 얘기하는 협치가 결국은 가능해야 새 정부가 운영하는 방향으로 입법적인 뒷받침을 할 수 있을 것인데 그동안에는 다른 일 때문에 별로 이 부분은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어떤 구상 갖고 있습니까? 협치가 너무 중요합니다. 사실상 대의제 자체, 국회 운영 원리 자체가 이제 협치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협치에 기반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뭐 과반 이런 얘기하시고 60% 얘기하셨는데 아닙니다. 전원 합의제입니다. 실질적으로 의사 일정에 올리기 위해서는 전원 합의가 안 되면 안 됩니다. 되려 그래서 협치라는 것을 발목 잡고 있는 일부 이제 의원들이나 세력들도 간혹 목격하게 됩니다. 협치는 너무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가치를 위해서 우리 함께 협력하는 마음으로 조금씩 양보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간절히 바라는 것이 바로 저희 여당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요청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국회 이제 교섭단체도 그동안 4개에서 3개가 돼 있는 상황인데 그게 협치에 오히려 부부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 뭐 안 좋아지는 느낌이 있어 보이기도 한데요. 그렇습니다. 4개가 4개 교섭단체가 좋은데 3개로 줄어들어서 지금 국민의당이 주목들을 많이 하는데 부담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협치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문재인 정부가 자기 포지션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121석이죠. 과반수가 150석인데 턱없이 부족합니다. 나는 소수파 권력이다. 소수파 정부다는 확실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태도가 안 보여요. 이제 유일하게 이 임기 초에 국정에 대한 대통령에 대한 높은 지지도 이걸로 많은 부분을 대통령 권력으로 또 행정 권력으로 처리해 버리려고 하는 그러면서 국회가 좀 소외되는 이런 현상들을 보여지는데 앞으로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우리나라 대통령 권력 하에서 대통령제 하에서 저는 뭐 곤불 10년이라는 이야기 있는데 곤불 10개월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지지도나 이런 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 시효가 있는 거기 때문에 구조화된 협치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는 부분에서 여당이 더 책임 있는 자세 또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정책이든 법안이든 밥 먹듯 야당과 협의하고 해야 되는데 밥 먹듯. 저번에 헌법재판관 임명 과정에서 끝나고 나서 통과되고 나서는 열심히 협치하겠다 했는데 어느 사라졌다가 지금 엊그제부터 또 우원식 대표께서 또 이제 법안과 예산이 있으니까 협치 이야기를 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일상적으로 협치를 밥 먹듯이 해나가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여당의 정치 리더십이 지금 너무 중요하다. 그 연정 수준의 협치는 연정 수준의 협치를 해나간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연정 합의부터 해야죠. 연정 합의. 어떤 법안을 어떤 정책을 같이 할 건지 내놓고 계속 이야기하고 토론하면서 아까 방송법, SOC 뭐 다 이런 문제까지 공무원 증원 문제 수시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좀 그 통큰 리더십, 세밀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신 내용 뭐 대체로 동의를 합니다만 그동안은 좀 단식을 많이 했나 봐요. 밥 먹듯이 협치해야 되는데 안 했다고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지해야 될 원칙에 대해서 한 번은 좀 짚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부분의 내용을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협치라고 할 때는요. 정치 권력 간의 협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정치 권력들을 각 지지하는 국민과의 협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치를 이야기하고 철학을 이야기하는데요. 지난 탄핵 정국 때 소위 말하는 숫자의 정치만으로 하면요. 탄핵 불가능했습니다. 탄핵을 예상하는 정치인이 바보였습니다. 그런데 탄핵을 가능하게 한 것은 그 협치의 상대방인 국민 여론이 있었습니다. 지난 정권의 수립에 지지했었던 국민들조차도 그 여론을 대통령 탄핵에 힘을 실어줬던 겁니다. 그와 같은 방식으로 저희는 협치의 상대방, 물론 국민의당이고 자유한국당이긴 합니다. 원내에 들어와 있는 국회의원들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를 지지하고 있는 국민과 어우러져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원칙과 가치, 철학이라는 말씀을 그것만큼은 놓치지 말자고 말씀드리는 충분히 겁니다. 그 말씀 이해합니다. 우리가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해야죠. 여론이 중요합니다. 거기에서 가치가 나오는 거고 우리가 지향할
바가 나오는데 대의제 민주주의 하에서 왜 국회를 돕겠습니까? 그래서 국회에 여당 야당들이 협력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같이 국민들의 여론, 국민들의 생각을 풀어나가는 곳이 이곳 국회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법과 제도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 것은 결국 정당 간의 대화 속에서 협치 구도 속에서 만들어진다. 국민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회도 같이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정 의원 얘기하신 정치 세력 간에서의 협치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바탕을 둬야 된다. 100% 맞는 말인데 간혹은 그 국민이란 말이 자의적으로 쓰여질 좀 위험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경계하지요. 공적인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우회 정치 구조에서 협력 관계가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이제 두 분 의원님 이제 상임위 활동 더 이제 가열찬 활동을 하게 되실 건데 역점을 두고 있는 예산 부분이라든가 법안 또 그리고 개인적으로 목표하고 있는 이후에 의정 활동 계획을 들으면서 오늘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정 의원님 먼저 해주시죠. 예, 누구보다 어떻게 보면 지난 한 해 과정에서 정쟁 앞에 전선에 서 있지 않았나라는 오해도 받고 있지만 누구보다 정책 전문 의원입니다. 저는 법안을 제안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안을 설득하고 그래서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에 보다 주목하다 보니까 국민과의 소통 과정에서 이번에 소방청 독립도 함께 이뤄내기도 했었거든요. 예. 제가 제안한 여러 가지 법률들이 국민에게 설명이 되고 설득이 되고 그래서 국회 안에서도 논의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국민과 정치 간의 간격을 좁히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예, 최경환 의원님. 예, 저 조선 의원으로서 이제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잠깐요. 그리고 예. 가끔 다른 최경환 의원 문자 같은 게 혹시 그렇게 오는 경우는 없습니까? 아주 많습니다. 지금도 간혹 오는데 이제 경북 경산에 자유한국당의 최경환 의원하고 이름이 같아가지고 혼란을 겪는 득을 경우가 봅니까? 많습니다. 손해를 많이 보십니까? 워낙 그분이 유명하신 분이어서 예, 손해도- 알겠습니다. 예. 예, 원래 의도대로 예. 말씀하시고요. 그 국토교통위를 2년간 하면서 느낀 것은 이제 우리 그 나라도 그동안 도로, 철도, 항만, 아파트 짓는데 너무 분주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 이제 정부가 국민들의 삶 문제를 또 우리 생활의 문제를 개선해 나가는데 집중해야겠다. 예를 들면은 아파트를 짓는 것보다 이제 아파트 관리비가 문제입니다. 아파트 관리비는 적정한지 또 층간소음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건지 또 민간 임대 아파트 법에 5% 매년 인상하도록 5%까지 인상하도록 돼 있는데 업자들이 최고 수준으로 인상을 합니다. 임대료는 어떻게 적정하게 매길 건지 또 도로 고속도로보다는 생활도로 문제 우리 골목에 있는 도로들 거기에 1년에 1,200명이 사망합니다. 이런 생활도로를 어떻게 개선할 건지 이런 실질적인 국민들의 삶을 보살피는 그런 행정이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특히 민간 임대료 아파트 문제는 5%로 돼 있는데 그것을 예. 적정 수준으로 규제하는 법안도 지금 국토위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습니다. 예. 네. 뭐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산과 입법, 국회 본연의 업무입니다. 나라 살림살이와 또 국민 경제와 직결되는 법안 심사와 예산안 심의에서 여야가 소통과 협치의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하겠습니다. 토론당당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